최근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또한 늘어나면서 7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이 오르지 않아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소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웃돌고 있고 또 위중증과 사망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5,437명인데요. 뭐 하루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번 주에 일평균이 5만 명을 넘어서서 53,712명입니다. 네. 이전 주에는 45,687명이었기 때문에 약 8,000명 정도 하루에 증가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역시 증가 추세이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389명이었는데 이전 주에는 335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47명, 이전 주에는 36명으로 약 11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예. 특히 이 위중증 사망자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된 다음에 약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0인 걸 아마 감안을 하면은 네. 이 급증 추세라고는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의 증감이 반복되면서 긴 꼬리를 달고 감소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디가 정점인지 아직까지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7차 유행에 들어섰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부가 7차 유행 정점 시기를 이르면 다음 달로 보고 있고 정점 규모를 5만에서 20만 명으로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는 예측이 어렵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일단 겨울철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2,600만 명 정도가 올해 감염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숫자들도 약 1,0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1,500만 명 이하로 보입니다. 또는 그런데다가 예방 접종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감염 사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20만 명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방역 당국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략 이번 7, 8월의 유행보다는 좀 낮은 수준 정도로 약 10만 명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진단검사를 받는 수가 7, 8월보다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숨은 감염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입원 환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라는 것이 방역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고 특히 올겨울은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질병들이 아주 많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신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수 환자들, 예. 면역 약화 환자들 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지역에 따라서 특수 병상들이 모자랄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특히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은 지금은 진단 검사 받지도 않고 특수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투석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겹치면서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코로나19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전체 병상들을 어떻게 하면 위급 환자를 잘 병상 대기 없이 잘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이 올겨울을 나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이번 유행이 긴 꼬리가 이제 나타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겨울의 계절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그런 요인들이 있죠. 코로나19도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람들의 활동이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런 추위라는 스트레스도 사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네. 또 그만큼 햇볕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면역력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행의 규모 자체가 좀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아주 급증 추세는 아니겠지만 또한 이거 줄어들기도 어려워서 올 겨울이 지나는 동안은 상당히 증감을 계속하면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합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낮은 백신 접종률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접종률 자체가 낮지만 국민의 65% 정도가 개량 백신에 맞지 않겠다고 응답한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모두가 개량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3차, 4차 다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령층 이외에도 특히 면역 약화 환자들, 장기 이식을 했다든지 항암 치료자 또는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 같은 분들은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BQ1이라든지 BQ1.1 같은 경우는 재감염되었을 때 면역 약화 환자들한테 훨씬 더
중대한 증증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반드시 맞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고위험자들은 꼭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11.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전에 비하면 고령층도 이 백신 접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여기 상당히 낮은 걸까요? 지금 60세 이상이 4차 접종까지 받은 비율이 약 50% 정도 되고 네. 또 그중에서 또 감염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60세 이상 50%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50%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BA.4.5 대응 이 백신을 개량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이주들, 하위 변이주들에 감염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높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4차, 5차 접종까지 이렇게 계속 맞게 되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역작용, 역효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예.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부작용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고령층의 접종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수용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부는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은 상황이죠. 이 유인책이 뭐 고국 능원 무료 입장, 또 접종률이 높은 시설과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등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유인책들이 실제 접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고금 입장 같은 경우는 뭐 네. 65세 이상 같은 경우 지금 다 무료로 되어 있는 아, 예. 상황인데 그렇죠.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 동절기 접종을 받지 않으면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외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는 뭐 네, 유인책은 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외의 상황들은 유인책으로서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이고요. 예. 오히려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독려하면서 홍보하고 또 고령층에서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누가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접종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좀 차량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든지 그럼 바로 집 앞에 가서 접종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이후에 약 2달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전엔 사실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2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mRNA 백신이 나왔을 때는 뭐 감염 예방 효과가 89%에다가 한 1년 정도는 갈 것으로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네. 전혀 틀렸죠. 예. 네, 지금 상황은 다양한 변이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항체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감염이 점점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10% 약간 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변이주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재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감염 사례에 있어서의 중증화율, 사망률은 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또 결국은 재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증상은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의 이득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고령층이 아닌 젊은 층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역 약화 환자들 이외에는 사실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접종을 받겠지만 한 자리 숫자에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걸리면 이제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나 항체 주사제, 이브실드 등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들이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나 새로운 변이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적용될 수 네. 있습니다. 좀 상황은 다른데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먹는 치료제고 렘데시비르나 이브실드 같은 경우는 주사제인데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러스의 필수 기능인 단백질 분해 효소라든지 또는 RNA 중합 효소에서 잘못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면은 증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변이주에 대해서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이 이브실드라는 항체 치료제, 이건 두 개의 항체 치료제를 칵테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역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타겟을 돌기단백질을 한 것인데 네. BQ1이나 BQ1.1의 경우는 그 변이가 좀 생긴 부분들이 이 이브실드가 잘 듣지 않는다 하는 최근에
미국에서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연구가 좀 더 돼서 어느 정도 안 듣는지 이런 부분은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면역 약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BQ1 1.1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수% 정도에 불과하기는 한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세적으로 돼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동에 대해서 즉 BQ1 1.12 형제들의 거동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이 너무 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